3부 마리우스 5번째 글입니다. 5. 불행의 효험. 1. 궁박한 마리우스. 마리우스의 생활은 궁해졌다. 자기의 의복과 시계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른바 성난암소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난암소를 먹는다는 것은 궁에 빠진 것을 말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무서운 일, 빵 없는 나날, 잠 못 자는 밤, 촛불 없는 저녁, 불 없는 벽난로, 일거리 없는 주간, 희망 없는 장래, 발꿈치에 난 구멍난 옷, 처녀들의 웃음을 사는 낡은 모자, 방세를 못 치려 저녁이면 잠겨있는 문, 문지기와 싸구려 식당 주인에게서 받는 모욕, 이웃들의 조롱, 굴욕, 짓밟힌 자존심, 좋든 싫든 해야 하는 일, 혐오, 고초, 낙담,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 마리우스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감수해야 하는 유일한 것들인지 알았다. 사나이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필요한 생존의 그 시기에 그는 옷차림이 궁상맞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것을 느꼈다. 젊음이 오만한 긍지로 사람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나이에 그는 거의 구멍 뚫린 장화 위에 눈을 푹 수그린 적이 한두 번 아니었고 빈궁으로 인한 부당한 창피와 얼굴이 붉어지는 비통함을 겪었다. 훌륭하고 무서운 시련, 약자들은 거기서 비루해져서 나오고 강자들은 거기서 숭고해져서 나온다. 운명이 파렴치한이나 반신을 갖고 싶을 때마다 사람을 던져넣는 도가니. 왜냐하면 작은 투쟁들 속에서 많은 위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궁핍과 치욕들이 피할 수 없는 침입에 대하여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항하는 남모를 끈덕진 용맹들이 있다. 아무 눈도 보지 않고 아무 명성도 얻지 않고 아무 가르쳐도 받지 않는 고결하고 은밀한 승리들, 실생활, 불행, 고립, 고독, 빈곤은 그들의 영웅을 가지고 있는 싸움터들인데 이 영웅들은 때때로 고명한 영웅들보다 더 위대한 무명의 영웅들이다. 견실하고도 희귀한 성격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거의 언제나 계모인 빈궁은 때로는 어머니고 궁핍은 을과 정신의 힘을 낳고 궁박은 자존심의 유모며 불행은 관대한 마음들의 좋은 저지다. 마리우스의 생활에는 한때 그가 자기의 청계참을 쓸고 과일 상점에서 버리 치즈를 일수어치씩 사고 땅거미지기를 기다려서 빵집에 들어가 한 덩어리의 빵을 사가지고 마치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살금살금 자기 고미다락방으로 가져간 적도 있었다. 때로는 장난꾸러기 식모들 틈새기에서 팔꿈치질을 당하면서 길 모퉁이에 고깃간에 슬며시 들어가는 어색한 청년 하나를 사람들은 보았다. 그는 겨드랑이에 책들을 끼고 수줍으면서도 녹이 어린 듯한 얼굴을 하고 가게에 들어오면서 구슬처럼 땀이 맺힌 이마에서 모자를 벗고 어리둥절한 고깃간 안주인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고깃간 꼬마동이에게도 또 인사하고 작은 목소리로 양갈비 한 대를 달라고 하여 6-7수를 치르고 종이에 사서 책갈피에 끼워 겨드랑이에 끼고 갔다. 그것은 마리우스였다. 그는 한 대의 갈비를 손수 쪄서 사흘을 살았다. 첫날은 고기를 먹고 둘째 날은 기름을 먹고 셋째 날은 뼈를 갈아먹었다. 여러 번 되풀이하여 질 노르망 이모는 그에게 그 60피스톨을 보냈다. 마리우스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한결같이 되돌려 보냈다. 내가 이야기한 혁명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그는 아직도 아버지의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상복을 벗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상복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가 더 이상 예복이 없는 날이 왔다. 바지는 아직도 괜찮았다. 어떻게 할까? 마리우스 쪽에서도 쿠르페락을 몇 가지 돌보아 주었는데 이 쿠르페락이 마리우스에게 헌예복 한 벌을 주었다. 마리우스는 30수를 주고 어떤 문지기를 시켜 그것을 뒤집었고 그것은 새 예복이 되었다. 그러나 그 예복은 녹색이었다. 그러자 마리우스는 해가 진 뒤 밖에는 외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 예복은 검은 것이 되었다. 노상 상복을 입기를 원해 그는 밤의 옷을 입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거쳐 그는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그는 쿠르페락의 방에서 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 방은 적당하였고 거기에는 몇 권의 헌 법률 책들이 일부가 결여된 소설들로 품위 있게 보충되어 규정에 의해 요구된 장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편지들을
쿠르페락의 주소로 보내게 했다. 마리우스는 변호사가 되었을 때 쌀쌀하지만 지극히 공손하고 정중한 편지로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알렸다. 질 로르망씨는 와들와들 몸을 떨며 그 편지를 들고 읽고 나서는 네 조각으로 짝짝 찢어 휴지통에 쳐넣어버렸다. 2, 3일 후에 질 로르망 양은 방 안에 혼자 있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그가 매우 흥분할 때마다 있는 일이었다. 질 로르망 양은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가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남작인 주제에 동시에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도 남을 것이다. 2. 가난한 마리우스. 빈궁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견딜만 하게 된다. 그것은 마침내 하나의 형태를 취하고 제 모양을 꾸민다. 사람은 근근히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신통치 못하지만 살아가기에는 충분하게 발전해 간다. 마리우스 퐁메르시의 생활이 어떻게 꾸려져 갔는가는 아래와 같다. 그는 가장 좁은 길에서는 나왔고 협로는 그의 앞에서 조금 넓어져 갔다. 많은 근로와 용기, 인내, 의지로서 그는 그의 일에서 1년에 약 700프랑을 벌게 되었다. 그는 독일어와 영어를 배웠다. 그의 출판업자 친구와 관계를 맺어준 쿠르페락 덕분에 마리우스는 문학출판부에서 시시한 조역 노릇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광고문들을 작성하고 신문들을 번역하고 출판물들의 줄을 달고 전기들을 편집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순수입 연 평균 700프랑, 그것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 나쁘진 않았다. 어떻게? 그걸 말하겠다. 마리우스는 1년에 30프랑으로 고르보 누옥에서 좁고 지저분한 방 하나를 차지했는데 그 방은 명색이 서재이지 벽난로가 없고 가구라고는 꼭 필요 불가결한 것밖에 없었다. 그 가구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다달이 셋집 주인 노파에게 3프랑씩 주어 방을 쓸게 하고 아침마다 약간의 더운 물과 날계란 한 개, 1수짜리 빵 한 덩어리를 가져오게 했다. 그 빵과 계란으로 그는 점심을 먹었다. 그의 점심은 달걀들이 싸고 비싸고에 따라서 2수에서 4수까지 변했다. 저녁 6시에 생사크 거리로 내려와서 마트랭 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파나상 파세 맞은편의 루소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렇지만 수프는 먹지 않았다. 그가 먹는 것은 6수짜리 고기 한 접시와 3수짜리 채소 반 접시, 3수짜리 디저트였다. 3수의 빵을 실컷 먹었다. 포도주는 어떤가 하면 그는 맹물을 마셨다. 계산대는 그 무렵에도 여전히 뚱뚱하고 여전히 싱싱한 루소 부인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리우스가 거기서 밥값을 치르고 종업원에게 1수를 주면 루소 부인은 그에게 쌩긋 웃어 보였다. 그런 뒤에 그는 떠났다. 이처럼 16수로 그는 따뜻한 미소와 배부른 저녁 식사를 얻었다. 이 루소 식당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맹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많아서 음식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휴게소였다. 이 음식점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인은 근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맹물 루소라고 불렀다. 이렇게 점심에 4수, 저녁에 16수, 식사값으로 그는 하루에 20수가 들었다. 그리하여 1년에 365프랑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30프랑의 방세와 노파에게 지불되는 36프랑, 그리고 몇 가지 자질구레한 비용들 450프랑을 마리우스는 식대와 방세, 자병으로 선세합니다. 의복에 100프랑, 내의에 50프랑, 세탁에 50프랑이 들었다. 모두 해서 650프랑을 넘지 않았다. 그에게는 50프랑이 남았다. 그는 풍족했다. 때로는 10프랑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 쿠르페락은 한 번은 그에게서 60프랑을 빌려 쓸 수 있었다. 난방에 관해서는 벽난로가 없었으므로 마리우스는 그것을 간소화했다. 마리우스는 항상 옷이 두 벌 있었는데 한 벌은 헝것으로 일상용이고 또 한 벌은 아주 새 것으로 특별용이었다. 두 벌 다 검정색이었다. 셔츠는 셋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입고 있고 또 하나는 옷장에 넣어두고 셋째 것은 세탁집에 가 있었다. 그는 셔츠들이 헤어지면 새 것으로 바꾸었다. 그것들은 보통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늘 턱까지 윗도리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마리우스가 이렇게 번영한 처지에 이르는 데는 몇 해가 걸렸다. 고된 세월, 어떤 해는 견디기 어려웠고 또 어떤 해는 기어오르기 어려웠다. 마리우스는 단 하루도 결코 할 일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빈궁에서는 만사를 참아냈고 빚을 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해냈다. 그는 자기가 아무에게도 단돈 한 푼 빚진 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의 생각으로 부채는 예속의 시작이었다. 그는 심지어 채권자는 주인보다도 더 고약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주인은 단지 남의 신체만을 지배하지만 빚쟁이는 남의 자존심을 지배하고 그것을 모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빚을 지는 이보다 차라리 그는 먹지를 않았다. 그는 여러 날 굶었다. 모든 극단은 상통하고 그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재산의 쇠퇴는 영혼의 비열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느끼고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조심스럽게 보살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 겸양이라고 생각되었을 그런 말투나 행동도 그에게는 비굴함 같았다. 그는 의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무모한 짓은 아예 하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종의 준엄한 홍조가 감돌았다. 그는 사나울 만큼 소심했다. 어떠한 시련에서도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은밀한 힘에 의해 격리되고 또 때로는 떠받쳐지고 있다고까지 느꼈다. 영혼은 육체를 돕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들어올린다.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그 세일 뿐이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 또 하나의 이름이 마리우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다. 테나르디에라는 이름이 열렬하고 진중한 성질인 마리우스의 일종의 후광으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의 생각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요 워틀로의 포화와 총탄 속에서 대령을 구출한 대담한 상사였다. 마리우스는 여태껏 아버지의 추억에서 그 사람의 추억을 떼어본 적이 없었으며 그들을 경애 속에 경합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령을 위한 큰 재단과 테나르디를 위한 작은 재단, 두 재단을 가진 예배와도 같았다. 그의 고마운 마음을 더해주는 것, 그것은 테나르디에가 불운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마리우스는 몽페르메에 의해서 그 불행한 여관 주인의 파산과 몰락을 알았다. 그 후 그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테나르디의 자취를 찾아내 그가 사라져버린 그 빈궁의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그에게 다 다루려고 애썼다. 마리우스는 안간데 없이 사사치 뒤졌다. 세엘에도 봉디에도 구르네에도 노장에도 라니에도 갔다. 3년 동안 그는 거기에 골몰하여 저축한 약간의 돈을 그러한 탐색에 다 써버렸다. 아무도 그에게 테나르디의 소식을 알려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외국에 갔다고 생각했다. 그의 빚쟁이들 역시 마리우스만큼 애정은 없었으나 그만큼 악착스럽게 찾았지만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리우스는 수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거의 원망했다. 그것은 대령이 그에게 남겨놓은 유일한 부채로 그는 그것을 갚는 데 명예를 걸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원 세상에 아버지가 전쟁터에 빈사 상태로 누워 계실 때 그는 포연 탄우 속에서 용케 아버지를 발견하여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에게서 아무 덕도 보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테나르디에게 그렇게도 많이 덕을 보고 있는 나는 그가 죽어가고 있는 그 암흑 속에서 그를 만나 이번에는 내가 그를 죽음에서 삶으로 데리고 나오지 못한단 말인가. 오, 나는 그를 찾아내리라. 정말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팔 하나를 잃어도 아깝지 않고 그를 빈궁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를 다 흘려도 개의치 않았으리라. 테나르디에를 만나 테나르디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당신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압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무엇든지 분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마리우스의 가장 감미롭고 가장 찬란한 꿈이었다. 3. 성장한 마리우스. 그때 마리우스는 20살이었다. 그가 할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3년 전이었다. 그들은 양쪽 모두 같은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접근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서로 다시 만나보려고 힘쓰지도 않았다. 게다가 다시 만나본들 무슨 소용이랴. 서로 충돌하기 위해 어느 쪽이 다른 쪽을 이기겠는가. 마리우스는 청동병이었지만 진로로망 영감은 쇠항아리였다. 여기서 말해두거니와 마리우스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다. 그는 진로로망 씨가 자기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욕짓거리를 하고 호통을 치고 노발대발하고 지팡이를 쳐드는 그 퉁명스럽고 엄격하고 유쾌한 노인은 기껏해야 희극의 재롱터 같은 그 경미하고도 엄격한 애정밖에 자기에게 품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리우스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에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들은 있지만 자기 손자를 매우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전혀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요컨대 진로로망 씨는 마리우스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식으로 손으로 툭툭 치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를 열렬히 사랑했다.
이 아이가 없어지자 그는 가슴 속에 엄울한 허탈감을 느꼈다. 그는 자기에게 다시는 그 아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일렀으나 그렇게도 자기 말을 잘 들어준 것을 은근히 섭섭해했다. 초기에 그는 이 부오나파르테 당원이, 이 자코뱅 당원이, 이 테러리스트가, 이 학살 혁명아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여기 이 말은 1792년 9월 2일에서 6일에 걸쳐 혁명 분자들이 파리 감옥에 수감 중인 왕당파를 학살한 사건에 가담한 혁명파를 가리킵니다. 학살 혁명아라는 말은 이 학살 혁명아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몇 주가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해가 가도 이 흡혈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질 노르망씨는 크게 절망했다. 그렇지만 난 그 녀석을 쫓아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하고 할아버지는 생각하고 이렇게 자문했다. 만약에 내가 또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내가 또 그렇게 할까? 그의 자존심은 당장에 그렇다고 대답했으나 말없이 끄덕거리는 그의 늙은 머리는 애달프게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다. 마리우스가 그리웠다. 늙은이들은 햇빛처럼 애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따스함이다. 그가 아무리 강한 성질이라 하더라도 마리우스의 부재는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변화시켰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는 이 몹쓸놈 쪽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을 것이나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그의 소식을 묻지 않았으나 늘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더욱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옛날처럼 쾌활하고 괄괄했으나 그의 쾌활함은 마치 그것이 고통과 분노를 내포한 것처럼 경련적인 퉁명스러움이 있었고 그의 괄괄함은 언제나 일종의 조용하고 음울한 의기소침으로 끝났다. 그는 이따금 이렇게 말했다. 오냐 돌아오기만 해보아라 이놈. 따끔하게 따귀를 한 대 갈게 줄 테다. 임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너무 적게 생각하는지라 많이 사랑할 수 없었다. 마리우스는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일종의 흐릿한 검은 그림자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10중8구 그녀가 가지고 있었을 고양이나 앵무새보다 훨씬 덜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 질 노르망 영감의 은밀한 번민을 증가시킨 것은 그가 그 비밀을 고스란히 감추고 그것을 아무것도 알아차리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비애는 제 연기를 태워버리는 그 새로이 발명된 아궁이 같은 것이었다. 때로 참견하기 좋아하는 귀찮은 사람들이 그에게 마리우스의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묻는 일이 있었다. 손자분은 뭘 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 부르주아 노인은 너무 슬플 적에는 한숨을 쉬면서 또는 쾌활해 보이고 싶을 적에는 손가락으로 소매뿌리를 툭툭 튕기면서 대답했다. 퐁메르시 남자께서는 어느 구석에서 시시한 변론을 하고 있답니다. 늙은이가 그리워하는 동안 마리우스는 기뻐했다. 마음씨 착한 사람들에게서는 모두 그러하듯이 불행은 그에게서 슬픔을 아사가 없애주었다. 그는 질 노르망씨를 온화로운 마음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에게 모질게 굴었던 사람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것은 그의 처음의 분노가 이제 꽤 누그러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생한 것이 그리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것이 기뻤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였다. 그의 생활의 쓰라림은 그를 만족시키고 그를 즐겁게 했다. 그는 일종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정말 하찮은 거야. 이건 하나의 속죄다. 이런 게 없었더라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에게 자기의 불효한 무관심의 벌을 후일 다르게 받았으리라. 아버지는 갖은 고초를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건 옳지 않았으리라. 게다가 대령의 영웅적인 일생에 비하면 그의 노동과 궁핍은 무엇이었겠는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하고 아버지를 닮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적에 맞서 용감했던 것처럼 자기도 적빈에 맞서 씩씩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아마 대령이 내 아들이 이것을 받아 마땅하리라 라고 한 그 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이 말은 마리우스가 노상 품고 다니던 것, 대령의 유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슴 위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그를 쫓아냈던 날 그는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성인이었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조하거니와 빈궁은 그에게 유익했다. 젊었을 때의 가난은 잘만 되면 모든 의지를 노력적으로 돌려주고 모든 마음을 희망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다. 가난은 즉시 물질 생활을 벌거벗겨 그것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그로 말미암아 이상적인 삶을 향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약이 이루어진다. 돈 많은 젊은이는 5만 가지 화려하고 육체적인 오락들을 즐긴다. 경마, 사냥, 개들, 담배, 노름, 맛 좋은 식사 등등. 영혼의 고결하고 우아한 면을 희생시켜서 하는 영혼의 야비한 면의 일들. 가난한 젊은이는 빵을 얻기 위해 고생한다. 그는 먹는다. 먹었을 때 그에게는 더 이상 명상밖에 없다. 그는 신이 주는 공짜 구경거리들을 보러 간다. 그는 하늘을, 공간을, 별들을, 꽃들을, 어린애들을 보고 그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인류를,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삼라만상을 본다. 그는 마냥 인류를 바라봄으로써 영혼을 보고 마냥 삼라만상을 바라봄으로써 신을 본다. 그는 몽상에 잠기고 자기가 위대함을 느낀다. 그는 또 몽상에 잠기고 자기가 다정다감함을 느낀다. 그는 고통받는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깊이 생각하는 인간의 동정심으로 간다. 그의 마음속에서 찬탄할 만한 감정이 활짝 꼽힌다. 자신의 망각과 만인에 대한 연민의 정이 대자연이 열린 영혼들에게 제공하고 부여하고 아낌없이 주되 다친 영혼들에게는 거절하는 그 무수한 즐거움들을 생각하면서 예지의 백만장자인 그는 금전의 백만장자들을 한없이 가련하게 여기게 된다. 그의 정신 속에 온갖 광명이 비쳐 들어옴에 따라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온갖 정오심이 사라져간다. 그런데 그는 불행한가? 아니다. 젊은이의 빈궁은 결코 가엾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다. 젊은 총각이면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의 건강, 힘, 활발한 걸음걸이, 반짝이는 눈, 뜨겁게 순환하는 피, 검은 머리, 싱싱한 뺨, 발그레한 입술, 하얀 이, 깨끗한 호흡으로서 항상 늙은 황제도 부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아침마다 그는 다시 생활비를 벌기 시작한다. 그의 손이 생활비를 버는 동안 그의 척추는 자존심을 벌고 그의 두뇌는 사상을 번다. 일이 끝나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경으로 명상으로 환희로 되돌아온다. 그는 발이 불행 속에 장애물들 속에 포도 위에 형극 위에 때로는 진창 속에 있고 머리는 광명 속에 있음을 본다. 그는 견실하고 명랑하고 온화하고 평온하고 조심성 있고 진지하고 사소한 것에 만족하고 친절하며 많은 부자들에게는 모자란 두 가지의 재산을, 즉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과 그를 가치 있게 해주는 사상을 그에게 준 신에게 감사한다. 마리우스 속에 일어났던 것은 그러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자면 그는 명상 쪽으로 좀 너무 기울어졌다. 그의 확실하게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된 날부터 그는 거기에 멈춰 서서 가난한 것을 좋게 여기고 사색을 하기 위해 일을 줄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때때로 몽상가처럼 황홀과 내적 광의의 무언의 쾌락에 빠져들어 며칠이고 온종일 생각에 잠겨 날을 보냈다. 그는 그의 생활 문제를 이렇게 내놓았다. 즉 가능한 한 가장 많은 무형의 일을 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적은 유형의 일을 할 것. 바꾸어 말하자면 몇 시간을 현실 생활에 바치고 나머지는 무한 속에 던질 것. 그는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이해한 명상은 결국 게으름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고 자기가 초기 생활의 궁핍을 극복한 데 만족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일찍 쉰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있었다. 이런 정력적이고 관대한 성질에서는 그것은 과도적 상태일 수밖에 없었고 운명의 불가피한 어려움에 처음으로 부딪힐 때 마리우스가 잠을 깨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동안 그는 변호사였지만 그리고 진로르망 영감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는 변호하지 않았고 시시한 변론마저도 하지 않았다. 명상은 그를 구두 변론에 등을 돌리게 했다. 소송 대리인들 집에 드나들고 재판소를 쫓아다니고 사건들을 찾아다니는 건 따분한 일이다. 왜 그런 걸 한단 말인가? 그는 생계수단을 바꿀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 어수룩한 출판사 일은 마침내 그에게는 확실한 일거리가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거리가 되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그는 그것으로 좋겠다. 그가 일하던 출판업자 중 한 사람인 마즈멜 씨는 그를 고용하여 훌륭한 숙소와 정규적인 일, 연봉 1,500프랑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훌륭한 숙소 1,500프랑, 틀림없겠지. 하지만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 임금 노동자가 된다는 것, 일종의 문사가 된다는 것, 마리우스의 생각으로는 수락함으로써 그의 지위는 더 좋아지는 동시에 더 나빠지고 그는 안락을 얻고 위험을 잃을 것이었다. 그것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불행이 추악하고 가소로운 부자유로 바뀌는 것이었다.
소경이 애꾸눈이 되는 것 같은 것. 그는 거절했다. 마리우스는 고독하게 살았다. 모든 것의 국외에 있고 싶은 그의 취향 때문이었지만 또한 너무도 겁이 났기 때문에 앙졸라가 주재하는 그룹에도 딱 부르지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사이좋게 지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리우스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다. 하나는 청년 쿠르페락이고 또 하나는 노인 마베프시였다. 그 중에서도 그는 노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처음에 그는 그의 덕택으로 마음속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의 덕택으로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게 됐다. 그는 내 백내장을 수술해 주었다고 그는 말했다. 확실히 이 교회 집사는 결정적이었다. 마베프 씨는 하늘의 뜻을 대신하여 조용하고 태연하게 일을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우연히 그런 줄도 모르고 마리우스를 비추었다. 마치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촛불이 그렇게 하듯이 그는 그 촛불이었지 그 누군가가 아니었다. 마리우스의 마음속에 일어난 정치적 혁명으로 말하자면 마베프 씨는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도 그것을 바라지도 그것을 지도하지도 못했다. 마베프 씨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테니까 여기서 몇 마디 해두는 것도 헛일은 아닐 것이다. 4. 마베프 씨. 마베프 씨가 마리우스에게 확실히 정치적 의견도 좋겠지만 이라고 말하던 날 그는 그의 진정한 정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모든 정치적 의견들은 그에게는 아무래도 좋았으며 그를 조용히 있게 해주는 의견들이라면 그는 무엇이고 가리지 않고 좋다고 생각했다. 마치 그리스 사람들이 복수의 세 여신을 미의 여신, 선의 여신, 매혹의 여신이라고 에우메니데스라고 부르던 것처럼 마베프 씨의 정치적 의견이라고 하면 식물을 그리고 특히 책을 열렬히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주의자라는 끝말이 붙지 않고는 살 수 없었으므로 그도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주의자라는 끝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왕정주의자도 보나파르트주의자도 헌장주의자도 오를레앙주의자도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 그는 고서주의자였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갖 이끼와 풀, 관목들이 있고 대충 훑어볼 수 있는 2절판과 32절판 책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헌장이다, 민주주의다, 정통 왕위 계승권이다, 군주제다, 공화제다 하는 객스러운 일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를 일삼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몹시 조심했고 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독서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식물학자라고 해서 그가 정운사 노릇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가 퐁메르시 대령을 알았을 때 대령이 꽃들을 위해 하는 것을 그는 과실을 위해 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이 대령과 그 사이에 있었다. 마베프 씨는 생제르맹의 배들만큼 맛 좋은 묘목의 배들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유명한 여름의 자두 못지않게 향기로운 10월의 자두가 태어난 것도 그 여러 가지 배합 중 하나에서였다. 그가 미사에 나간 것은 신앙심에서보다는 오히려 오나로움에서였고 게다가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좋아했으나 그들의 소란은 싫어했는지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조용한 곳은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직업에서 상당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그는 교회 집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여자를 튤립 뿌리만큼이라도 사랑하거나 또는 어떤 남자를 엘제비르판의 책만큼도 이거는 네덜란드 인쇄업자입니다. 엘제비르판의 책만큼도 사랑하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오래전에 예순을 넘겼는데 그때 어느 날 누가 그에게 한 번도 결혼한 적 없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잊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마는 때때로 그는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하고 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는 진로로망 영감처럼 어여쁜 처녀에게 곁눈질을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권의 헌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했다. 그는 늙은 가정부 하나와 함께 홀로 살고 있었다. 그는 손에 통풍이 좀 걸려서 잘 때면 류머티즘으로 관절 불수가 된 그의 늙은 손가락들이 침대부의 주름 속에서 뻣뻣함했다. 그는 코트렛 근방의 특산 식물지라는 채색판이 든 책을 만들어 출판했는데 이 저서는 꽤 평이 좋았으며 그가 그 동판을 소유하고 그 책도 그 자신이 팔았다. 그 때문에 메지에르 거리의 그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울리는 사람이 하루에 2~3명은 있었다. 그는 거기서 1년에 2,000프랑 남짓한 수입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의 총재산이었다.
그는 가난했으나 많은 인내와 절약, 오랜 세월의 덕택으로 모든 종류의 귀중한 진서들을 수집해 놓은 재간이 있었다. 그는 외출할 적에는 꼭 책 한 권을 겨드랑이에 끼고 나갔는데 돌아올 적에는 흔히 두 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주택은 1층의 방 넷과 작은 정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방 안의 유일한 장식은 틀에는 식물 표본과 옛 거장들의 판화였다. 군도나 총 한 자루만 보아도 그는 몸이 오싹해졌다. 평생 동안 그는 대포 가까이에 심지어 앵발리드 가까이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의 위장은 꽤 튼튼하고 사제인 형이 한 분 있고 머리는 호호백발이고 입속에도 마음속에도 이가 없고 온몸을 떨고 피카르디 사투리에 어린애 같은 웃음을 웃고 걸핏하면 무서워하고 늙은 양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루아이올이라는 포르트 생자크의 늙은 책점 주인밖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친구나 다른 교제는 조금도 없었다. 그는 쪽을 프랑스에 순화시키는 것이 꿈이었다. 그의 하녀 역시 순박한 여자였다. 이 가련한 착한 노파는 평생을 처녀로 지냈다. 식스틴 예배당에서 알레그리의 성가라도 야옹하고 부를 수 있었음직한 쉴탕이라는 그녀의 숫고양이가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녀 속에 있는 정열을 만족시켜주고 있었다. 그녀의 어떤 꿈도 인간에게까지 가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그녀의 고양이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녀도 고양이처럼 수염이 나 있었다. 그녀의 영광은 언제나 하양 그녀의 모자들에 있었다. 그녀는 주일에 미사에서 돌아오면 고리짝 속에 내일을 세어보고 사다 놓고 짖지 않은 옷감을 침대 위에 늘어놓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읽을 줄 알았다. 마웨프 씨는 그녀에게 플레타크 할멈이라는 별명을 붙여 놓았었다. 마베프 씨는 마리우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마리우스는 젊고 온화해서 촐싹거림 없이 그의 수줍음과 늙음을 포근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온화한 젊음은 노인들에게 바람없는 태양 같은 인상을 준다. 마리우스는 무공과 대포 화약, 진격과 태각,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도 큰 군도의 타격들을 주고받고 한 그 모든 굉장한 전투들의 신물이 나 있을 때면 마베프 씨를 찾아가곤 했는데, 그러면 마베프 씨는 그에게 꽃들의 견지에서 그 영웅 이야기를 해주었다. 1830년경에 사제인 그의 형이 죽었다. 즉시 밤이 오는 것처럼 마베프 씨에게는 온 시계가 캄캄해졌다. 공정인의 파산이 그의 형과 그의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인 1만 프랑이라는 금액을 그에게서 앗아갔다. 7월 혁명은 서적 판매업의 위기를 초래했다. 어려운 때 팔리지 않는 첫 번째 것, 그것은 식물지였다. 코트레 근방의 특산 식물지는 판매가 뚝 그쳐버렸다. 몇 주일이 흘러도 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따금 초인종 소리가 날 때면 마베프 씨는 기쁨으로 마음이 설렜다. 그러면 펄 리다크 영감이 선생님 물장수예요 하고 서글프게 말하는 것이었다. 결국 마베프 씨는 어느 날 메제르 거리에서 떠나고 집사직을 내놓고 생쉴피스를 버리고 그의 책들은 그대로 두었으나 그의 판화들의 일부를 팔고, 괄호 속에 이것은 그가 가장 덜 아끼던 것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화들의 일부를 팔고 몽파르나스 가로길의 작은 집 한 채에 가서 머물렀지만 그는 거기서 석 달밖에 살지 않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로 아래층과 정원에 300프랑의 돈이 들었는데 그는 집세로 200프랑 이상은 감히 쓸 수 없었고, 둘째로 파투 사격장 옆이어서 온종일 피스톨 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식물지와 동판, 식물 표본, 종이 끼우개, 책들을 가지고 가서 상페트리에르 양로원 근처에 있는 아우스트리츠 마을의 초가집에 거처를 정했는데 거기서 그는 1년에 50에퀴, 이게 150프랑이랍니다. 1년에 50에퀴로 방 셋과 울타리를 둘러친 우물 딸린 정원 하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이 이사를 계기로 그의 모든 가구들을 팔아버렸다. 이 새 숙소에 들어온 날 그는 매우 즐거워했고 판화와 식물 표본을 걸기 위해 손수 못을 박았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그의 정원을 곡괭이로 파고 저녁에 폴리타크 할멈이 시름없이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고 방글에 웃으며 말했다. 이봐, 이젠 쪽을 가꾸게 됐어. 오직 두 방문객, 포르트 생자크의 서적상과 마리우스만이 이 아우스트리츠의 초가집에서 그를 만나보도록 허용되었는데 한마디로 잘라 말하자면
아우스트리츠라는 이 요란한 이름은 그에게는 꽤 불쾌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하나의 지혜에 또는 하나의 강한 정열에 또는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거니와 동시에 이 두 가지는 골똘한 지식인들은 세상사를 매우 느리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 자신의 운명이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한 집중들에서 수동성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수동성이 이론적으로 설명된다면 그것은 철학을 닮을 것이다. 사람들은 쇠퇴하고 추락하고 흘러가고 무너지기까지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별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것은 마침내 언제나 거기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뒤늦게야 그렇게 된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벌어지는 노름에서 구계자인 것 같다. 사람들은 노름판의 내깃돈인데 그들은 승부를 무관심하게 바라다 본다. 이렇게 마베프 씨는 자기 주위에서 짙어져가는 그 어두움 너머로 그의 모든 희망이 하나씩 쓰러져가고 있는데도 좀 어린애처럼 그러나 매우 심하게 태연스럽게 있었다. 그의 정신적 습관들은 시계추의 왕복 운동을 보였다. 일단 하나의 환상으로 태엽이 감기면 그 왕복 운동은 매우 오랫동안 심지어 그 환상이 사라졌을 때조차도 갔다. 시계는 열쇠를 잃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뚝 멈춰 서지 않는다. 마베프 씨는 순진한 즐거움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즐거움들은 값싼 것이고 뜻밖의 것이었는데 사소한 우연에서도 그는 그것들을 얻었다. 어느 날 폴리타크 할멈이 방 한쪽 구석에서 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읽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잘 이해된다고 생각했다. 큰 소리를 내 읽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읽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매우 큰 소리를 읽으면서 자기들이 읽는 것을 자신에게 약속이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펄 리다크 할멈은 손에 쥐고 있는 소설을 그렇게 정력적으로 읽고 있었다. 마베프 씨는 들으려는 생각도 없이 듣고 있었다. 읽어가다가 폴리타크 할멈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 이르렀다. 그것은 한 용기병과 미녀의 이야기였다. 아름다운 부다와 드라공. 여기서 그녀는 안경을 닦기 위해 중단했다. 부다는 부처죠. 부다와 드라공은 용을 말하죠. 부다와 드라공 하고 마베프 씨는 입속말로 내었다. 그래, 사실이야. 용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제 동굴 깊숙한 곳에서 아갈로 불꽃을 던져 하늘을 태우고 있었겠지. 여러 별들이 이미 이 괴물에 의해 불타버렸는데 괴물은 더구나 호랑이의 발톱들을 가지고 있었지. 부다는 그의 물속으로 들어가 용을 개심시키는 데 성공했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건 좋은 책이야. 폴리타크 할멈,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전설은 없어. 그리고 마베프 씨는 달콤한 몽상에 빠졌다. 5. 가난, 공궁의 착한 이웃. 마리우스는 이 순진무구한 노인을 좋아했는데 노인은 자기가 신압으로 궁핍해지는 것을 보고 조금씩 놀라게 됐으나 아직 슬퍼하지는 않았다. 마리우스는 쿠르페락도 만나고 마베프 씨도 찾아보았다. 그렇지만 썩 드문드문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다. 마리우스의 즐거움은 교외의 가로수길이나 연병장 또는 릭상브르 공원의 사람이 가장 덜 다니는 통로들을 혼자서 오래오래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따금 채소 재배자의 정원이며 네모진 샐러드용 채소밭, 두음자리의 닭들, 무자위 바퀴를 돌리는 말을 바라보며 한낮을 보냈다. 통행인들은 그를 놀란 눈으로 주시하고 어떤 이들은 그의 옷차림이 수상하고 그의 얼굴이 침울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목적 없이 몽상에 잠긴 한 가난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고르보의 누옥을 찾아낸 것은 그러한 산책을 하다가였는데 외딴 집인데다가 염가인데 마음이 끌려 그는 거기에 거처를 정했다. 사람들은 거기서 그를 마리우스 씨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다. 옛 장군들이나 아버지의 옛 친구들 중에는 그를 알아보았을 때 그에게 자기들을 보러 오라고 권하는 이들도 있었다. 마리우스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기회였다. 그는 그렇게 때때로 파졸 백작댁에, 벨라벤 장군댁에, 브리룡 장군댁에, 앵발리드에 갔다. 사람들은 거기서 음악도 하고 춤도 추었다. 그런 날 저녁에 마리우스는 그의 새 예복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땅이 꽁꽁 얼어붙은 날이 아니면 그러한 야외나 무도회에 결코 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마차 삭스를 치를 수 없었고 거울 같은 장화를 신고 거기에 가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이런 말을 했으나 가시돋친 말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즉 객실에서 당신의 신발을 제외하고는 온통 진흙투성이라도 괜찮다.
사람들은 거기서 당신을 잘 접대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흠잡을 수 없는 것 한 가지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양심인가? 아니다. 장화다. 모든 정열은 가슴의 정열을 제외하고는 몽상 속에 사그라진다. 마리우스의 정치열도 몽상 속에 사라져버렸다. 1830년의 혁명은 그를 만족시키고 그를 진정시킴으로써 몽상을 도왔다. 그는 분노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았다. 그의 의견은 다만 완화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적절하게 말하자면 그는 의견이 없었고 그는 공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무슨 당파에 속했던가? 인류의 당에. 인류 중에서 그는 프랑스를 택하고 국민 중에서 민중을 택하고 민중들 중에서 여성을 택했다. 그의 연민의 정이 가는 것은 특히 거기였다. 이제 그는 하나의 사실보다는 하나의 관념을 좋아했고 한 사람의 영웅보다는 한 사람의 시인을 좋아했으며 마랭고 같은 하나의 사건보다는 욥기 같은 한 권의 책을 한결 더 찬미했다. 게다가 또 하루의 명상이 끝난 뒤 저녁에 가로수길을 통해 돌아올 때 그리고 나무 가지들 사이로 가없는 공간을 말할 수 없는 빛들을 10년을 어둠을 신비를 볼 때 인간적이기만 한 것은 모두 그에게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인생의 진리와 인간 철학의 진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정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늘밖에 더 이상 거의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하늘만이 진리가 거의 우물 밑바닥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이 말은 설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진리는 우물 밑바닥에 있다. 즉 진리는 깊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늘만이 진리가 거의 우물 밑바닥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장래의 구상과 고안, 조직, 계획들을 늘려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한 몽상 상태에서 하나의 눈이 마리우스의 내부에 세심한 주의를 했다면 그 눈은 그 영혼의 순수함에 눈이 부셨으리라. 사실 만약에 우리들의 육안이 남의 심중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한 인간을 그가 사색하는 것에 의해서보다도 그가 몽상하는 것에 의해서 훨씬 더 확실하게 판단할 것이다. 사상에는 의지가 있지만 몽상에는 그것이 없다. 몽상은 아주 자발적인 것으로 거대한 것과 이상적인 것에서조차도 우리들의 정신의 모습을 취하고 간직한다. 찬란한 운명을 향한 우리들의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인 동경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더 솔직하게 우리 영혼의 밑바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동경에서 사람들은 꾸며지고 이론적이고 정리된 사상들에서보다도 훨씬 더 각자의 참다운 성격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의 공상은 우리들을 가장 잘 담는다. 사람은 저마다 제 성격에 따라 미지의 것과 불가능한 것을 꿈꾼다. 이 1831년의 중간 무렵에 마리우스의 시중을 드는 노파가 그에게 그녀의 이웃에 사는 종드레트라는 불쌍한 세대가 바야흐로 쫓겨날 지경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날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지내는 마리우스는 이웃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다. 왜 쫓겨나는 겁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방세를 안 치렀기 때문이죠. 이 기분이나 밀렸어요. 얼만데요? 20프랑이에요. 하고 노파는 말했다. 마리우스는 30프랑을 서랍 속에 저축하고 있었다. 예소 하고 그는 노파에게 말했다. 25프랑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지불하고 그들에게 5프랑을 주시오. 내가 준다는 말은 마시오. 6. 후계자 테오딜 중이가 소속해 있는 연대가 우연히 파리에 와서 주둔하게 되었다. 이것은 질 노르망 고모에게 두 번째 생각의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먼저번에는 테오딜을 시켜 마리우스를 감시하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테오딜에게 마리우스의 뒤를 잇게 할 음모를 꾸몄다. 요행이 어찌됐든 그리고 만약 할아버지가 집안의 젊은이의 얼굴 하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서광은 때로는 폐인들에게 따사로운 것이니 또 하나의 마리우스를 찾아오는 것은 적절한 일이었다. 좋아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내가 책에서 보는 것 같은 단순한 오식이야. 마리우스를 테오딜이라고 읽으면 돼. 종소는 손자와 거의 다를 게 없다. 변호사가 없으므로 창기병을 취하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질 노르망 씨가 코티디엔 지인지 뭔지를 읽고 있는데 딸이 들어오더니 더없이 정다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귀염둥이에 관한 일이었으니까. 아버지, 오전에 테오딜이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그게 누구야 테오딜이? 아버지 종손이에요.
아, 그래? 하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하고 테오딜이니 무엇이 하는 그 종소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읽을 때면 거의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는 이내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가 쥐고 있는 신문지는 물론 왕당파의 것인데 당시의 파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던 작은 사건 하나가 다음날 일어난다는 것을 신랄한 논조로 보도하고 있었다. 법률학교와 의학교 학생들이 정오에 팡테온 광장에서 집합할 예정이었다. 토의하기 위하여 그것은 당시의 문제 중 하나, 즉 국민군의 포병에 관한 것으로 루브르 궁 안뜰에 집결해 놓은 대포들에 관해서 육군 대신과 시민군 사이의 알력에 관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그 점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진로 로망시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에 좋겠다. 그는 마리우스를 생각했다. 학생인 마리우스도 10중 8구 다른 학생들처럼 정오에 토의하기 위해서 팡테온 광장에 가리라. 그가 이러한 가슴 아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테오딜 중위가 평복을 입은 건 약삭 빠른 일이었는데 진로 로망장에게 조심스럽게 인도되어 들어왔다. 장기병은 이렇게 추론했다. 이 왕관 영감이 설마 전 재산을 종신연금에 깡그리 넣어버리진 않았겠지. 국물만 있다면 때때로 평복을 입는 것도 좋은 일이야. 질 노르망 양은 큰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종손 테오딜이에요. 그리고 나지간 목소리로 중위에게 말했다. 무엇이고 다 옳다고 해라. 그러고는 물러갔다. 중위는 이렇게 존경할 만한 만남들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좀 주저주저하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어물어물 말하고 보통 사람의 인사로 마무리한 본의 아닌 기계적인 군대식 경애로 구성된 절충식 인사를 했다. 오, 너냐? 잘 왔다. 앉아라. 하고 정조부는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는 창기병을 완전히 잊었다. 테오딜은 앉았고 질로로망씨는 일어났다. 질로로망씨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고 양쪽 안 호주머니에 있는 두 개의 회중시계를 떨리는 늙은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요 코올리게 새끼들이 팡테온 광장에서 집합한다. 키가 차서. 어제까지도 젖을 빨던 것들이 코를 누르면 젖이 나올 것들이 그런 주제에 내일 정오 토의를 한다고? 대관절 어떻게 돼가는 거야? 어떻게 돼가는 거야? 파밀로 가는 건 뻔해. 혁명 공화당 놈들이 우리들을 이끌고 간 것도 거기야. 시민포병이라? 시민포병에 관해서 토의를 한다고? 국민군의 대포 소리에 관해서 오교에 나가서 찌꺼린다고? 그런데 어떤 놈들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야? 자쿠뱅주의는 과격 민주주의자들입니다. 자쿠뱅주의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좀 봐라. 나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100만금이라도 내기에 걸겠지만 이런 데 나올 놈은 전과자와 석방된 죄수들 뿐이야. 공화당원과 복역수들은 썩 잘 어울리거든. 카르노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배신자야 하고 말한 적 푸세는 네 멋대로 하렴 바보야 하고 대답했다. 이게 공화당 놈들이 하는 짓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테오딜은 말했다. 질 노르망씨는 고개를 좀 돌려 테오딜을 보더니 다시 계속했다. 요 몹쓸 놈이 가르보나리 당원이 되는 악랄한 짓을 하다니. 너는 왜 내 집을 나간 거야? 공화당원이 되려고? 이것 봐라. 첫째, 국민은 공화제 같은 건 바라지 않아. 그런 건 바라지 않아. 국민은 양식이 있어. 항상 왕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있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국민은 결국 국민에 불과하다는 걸 국민은 잘 알고 있어. 국민은 너희 그 공화제 같은 건 비웃고 있어. 알겠느냐? 이 천치야. 그런 변덕은 참 끔찍스럽다. 뒤시엔에 반하고 이 뒤시엔은 프랑스 혁명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격렬하고 노골적인 수많은 정치 팜플렛 및 신문의 제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뒤시엔에 반하고 단두대에 추파를 던지고 1793년의 발코니 아래서 연가를 부르고 기타를 뜯고 그런 모든 젊은이들에게는 침을 뱉어 줄만 하다. 그만큼 그 녀석들은 바보다. 그 놈들은 모두 그 지경이야. 한 놈도 예외 없이 거리에 흐르는 공기만 마셔도 미쳐버리기에 충분해. 19세기는 독이야. 어떤 장난꾸러기라도 염생이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 제가 정말 뭐라도 된 듯이 늙은 부모를 버려버리거든. 그게 공화당원이고 그게 낭만주의자라는 거야. 대체 낭만주의자라는 게 뭐야? 그게 뭔지 내게 제발 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릴 수 있는 광기는 다 부리고 있어. 1년 전에 에르가니가 있었겠다. 이 에르가니는 빅토르 위고의 희곡입니다. 1830년에 처음 상영되어서 낭만주의자와 고전주의자 사이에 큰 싸움을 벌어지게 한 희곡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에르나니가 있었겠다. 이 에르나니라는 게 뭔지 좀 묻고 싶다. 프랑스어로 씌워지지조차 않는 대구들, 혐오스러운 것들, 게다가 또 루브르 궁안들의 안뜰에 대포들이 있고 이 시대의 불황단들이란 이렇단 말이야.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할아버지. 하고 테오딜은 말했다. 질 노르망씨는 말을 이었다. 박물관 안쪽에 대포들이 있다니. 뭐하러? 대포야, 그대는 뭘 바라느냐? 그래, 벨베테르의 아폴로에게 산탄을 퍼붓겠다는 거냐? 단약통들이 메디치가의 비너스하고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거냐? 오, 현재 이 젊은이들은 모두 건달이야. 그들의 벤자민 콩스탄은 얼마나 시시한 사람인가. 그리고 악당이 아닌 자들은 백치들이야. 그들은 추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짓은 무슨 짓이고 다 하고 복장이 단정하지 않고 여자들에겐 쩔쩔매고 여자들 곁에서는 구걸하는 꼴을 하며 식모들의 웃음거리를 산다. 정령꼬의 불쌍한 녀석들은 사랑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놈들은 보기 흉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멍텅구리야. 놈들은 치에르슬렌과 포티의 재담들을 되풀이하고 자루 같은 저고리에 마부 같은 조끼, 투박한 배셔츠, 투박한 나사바지, 투박한 가죽 장화를 착용하고 말소리는 깃털 같다. 그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그들의 헌신 구두창 가는 데나 쓰면 좋을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어리석은 조무래기들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의견을 갖는 걸 엄중히 금지시켜야 해. 그들은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개조하고 군주제를 전복하고 모든 법률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고미다락방을 지하실 자리에 갖다 놓고 내 문지기를 임금 자리에 갖다 놓고 유럽을 완전히 뒤엎고 세계를 고쳐 세우고 수레에 다시 올라타는 세탁부들의 다리를 엉큼하게 바라보는 걸 다행으로 여긴다. 아, 마리우스, 아, 거지 같으니. 광장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의논한다. 토론한다. 조치를 취한다. 그들은 그것을 조치라고 부른다. 원 가짱캐. 혼란도 작아져서 좀챙이가 된다. 나는 혼돈을 보았는데 이제 진창을 본다. 학생들이 국민군에 관해서 토의한다. 그런 건 오지포와와 카도다슈의 부인들한테도 있지 않을 것이다. 배드민턴의 깃털 공 같은 걸 대가리에 쓰고 앞발에 짝대기를 들고 완전히 발가벗고 다니는 미개인들도 저 바칼로레아 합격자들보다는 덜 야만적이다. 한 푼 어치도 못 되는 풋내기들. 그런 것들이 아는 체하고 위세를 부리는 꼴이라니. 원 그것들이 그래. 토의를 하고 궤변을 논한다. 이건 말세야. 이건 확실히 불쌍한 지구의 끝장이야. 마지막 딸꾹질이 필요했는데 프랑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판이야. 토의를 해라, 내 건달들아. 이런 일들은 녀석들이 오대영의 회랑 아래에 가서 신문을 읽는 한 일어날 거야. 그들은 한 푼을 쓰고 그들의 양식을, 지성을, 애정을, 영혼을, 정신을 얻은 거야.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서는 제 가정에서 도망쳐버려. 모든 신문들이 유해물이야. 모두가 뺏기마저도. 마르탱빌이라는 기자는 자코뱅 당원이었거든. 아, 정의로운 하늘이여, 너는 너희 할아버지를 절망시킨 걸 자랑할 수 있겠구나. 너는 분명합니다. 하고 테오드일은 말했다. 그리고 질 노르망씨가 숨을 돌리고 있는 틈을 타 장기병은 위험있게 덧붙였다. 세계신보 이외의 신문과 군사영감 이외의 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 노르망씨는 계속했다. 이건 그들의 CAS 같은 거야. 이 CAS는 혁명 당시의 정치 이론가로서 여러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건 그들의 CAS 같은 거야. 끝내 상원 의원이 되는 시역자.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마침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백장님이라고 불리게 되고 서로 동질하고 너나들이를 말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에 칼자국을 낸다. 팔뚝처럼 통통한 백장님, 9월의 학살자들. 그것은 9월은 1792년 9월을 말합니다. 9월의 학살자들, 철학자 CAS. 다행히도 난 그 모든 철학자들의 철학을 피볼리의 광대 구경거리만큼도 알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상원 의원들이 꿀벌 무늬의 자줏빛 비로드 망토를 걸치고 앙리 4세식의 모자를 쓰고 말라케 강둑을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참 꼴볼견이었다. 영락없이 호랑이 왕을 모시고 있는 원숭이들이었다. 동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은명하노니 너희들의 진보는 광기요, 너희들의 인의는 꿈이요, 너희들의 혁명은 범죄요, 너희들의 공화제는 괴물이라고. 너희들의 순결한 젊은 프랑스는 사창굴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그것을 주장한다. 너희들이 누구이든 간에
신문기자든 경제학자든 법률가든 너희들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단두대의 칼날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든 말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분명히 밝혀둔다, 얘들아. 그렇고 말고요 하고 중인은 외쳤다. 그건 절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진로르망 씨는 하기 시작하던 손짓을 뚝 거치고 획 돌아서더니 테오딜 창기병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넌 멍텅구리구나.